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진혁 SA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고려해야 되는 보안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각각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규모가 작은 곳부터 규모가 큰 곳까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규모가 작을 때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필수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좀 전달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안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비스 확장에 따른 보안 로드맵을 확인하시고 보안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스타트업에서 왜 보안을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이 보안을 챙기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한정적인 자원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한정적인 자원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하는 거고, 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항상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은 이제 굉장히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타트업의 우리 서비스는 지금 규모가 크지도 않고 엔터프라이즈보다 작은데 우리 거를 굳이 해킹을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해커들은 저희가 뚫기 어려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좀 표출하는, 과시하는 형태의 해킹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의 해커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해커들은 이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얼마나 좀 의미 있는 데이터, 좀 매력적인 데이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런 데이터에 좀 쉽게 접근해가지고 빼내올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해킹을 해가지고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요즘 마찬가지로 되게 매력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의료 데이터, 뭐 지적자산 등 이렇게 이제 해커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타겟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물음이 하나 있죠. 보안 좋은데, 중요한데, 그럼 이 보안을 얼마나 우리가 대비해야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은 완벽한 솔루션은 없어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 전략도 그에 대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이 보안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비스도 규모가 작은데 굉장히 보안에 리소스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작을 때는 비용이 조금 저렴한, 아니면 뭐 필수적인 그런 보안에 대한 설정을 먼저 챙기시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 보안을 어떻게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작아서 한 개의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다른 B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EC2 인스턴스, 웹 서버가 뭐 100개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한 개에 있는 웹 서버를 보호하는 거랑 이 100개에 있는 웹 서버를 보호하는 거랑은 완전히 전략이 달라야 돼요. 한 개는 우리가 수동으로 보면서 챙길 수도 있지만 100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보안의 전략도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규모가 작을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정을 이제 딱 만들었어요. 유저가 1명 이상. 네. 그러면은 신규 AWS 계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웹 서비스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서비스는 굉장히 간단한 웹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가 하나 올라가 있고 그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DB 인스턴스가 있고, 그리고 이 웹 서버가 외부에 이제 인터넷에 오픈돼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하나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같이 연결을 해줬어요. 엄청 심플하죠? 이런 초기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안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 가장 필수적인 보안 구성은 바로 사용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AWS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데 이 부분을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않고 있어요. AWS 계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AWS 계정을 만들 때 썼던 루트 어카운트, 그리고 하나는 이제 루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한번 로그인한 다음에 AWS 계정에 대해서 특정 권한만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IAM 사용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가 지금 어떤 계정을 쓰고 있는지는 로그인할 때 콘솔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루트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왼쪽처럼 루트 유저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AM 유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IAM 사용자 그리고 AWS 계정 ID를 넣고 IAM 사용자랑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 루트 어카운트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정에 대한 슈퍼유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슈퍼유저 권한은 이 권한을 제한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유저가 유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루트 유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IAM 유저를 생성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AM 유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럼 이 IAM 유저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IAM 유저를 만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AM 유저한테 권한을 주어줘야 돼요. 그 권한을 준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보안에서 이제 접근 제어라고 하죠. 접근 제어를 할 때 인증과 인가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인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인가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권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AWS IAM을 통해서 이제 인증과 접근 제어를 구성을 할 때 IAM 폴리시 정책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IAM 유저에 대한 권한 관리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IAM 사용자도 늘어나게 되면은 이 권한 관리를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AWS IAM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IAM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권한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절한 IAM 유저를 할당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콘솔인데요. 지금 개별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IAM 유저를 하나 만들었고 유저2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EC2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주어서 권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갖는 경우 이 MFA 기능을 활성화해서 로그인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MFA 뭐냐면은 이제 이중 인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처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토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가 인증을 하면은 그만큼 더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IAM 사용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액세스 방식의 액세스 키를 활용해서 로그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세스 키를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 액세스 키를 활용해서 로그인했을 때는 관리 콘솔로 로그인했을 때와 똑같이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AWS CLI나 프로그램 명령어로 AWS IAM 유저가 가진 권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액세스 키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권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키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이걸 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코드에 이 액세스 키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이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다룬 것 이외에도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IAM 모범 사례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보안 구성 두 번째, 네트워크를 격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웹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DB 서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DB 서버는 인터넷에서 굳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DB 서버는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공간에 격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웹 서버는 인터넷에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네트워크 ACL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을 해가지고 특정 IP 소스라던가 특정 포트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도록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VPC에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 콘솔에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VPC 라우팅 전략입니다.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가 아닌가로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인터넷 구간으로 통신을 할 때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나가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하면은 얘네들은 지금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인터넷에 양방향 통신이 필요 없고 뭐 어떤 서버 업데이트라던가 이런 필요로 인해서 아웃바운드 통신만 열어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 NAT 게이트웨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NAT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은 지금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서버가 어떤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는 직접 인터넷 구간에 통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구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 퍼블릭 IP를 가진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외부로 인터넷 아웃바운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인바운드 통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요청을 할 때만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NAT 게이트웨이는 이중화를 해야 될까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네,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NAT 게이트를 이중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또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고가용성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이중화 구성을 하는 거는 좀 비용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인터넷이랑 연결이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RDS 같은 경우는 저희 AWS가 패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간 통신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격리된 서브넷 공간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유저가 조금 더 늘었어요. 유저가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RDS에 대해서 패치, 백업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저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필요를 느끼실 거예요. 저희 AW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떤 컴퓨팅 인스턴스나 아니면 DB 인스턴스의 매트릭이나 로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알람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어떤 운영 이벤트에 대해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링이 아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매트릭, 서버에 대한 어떤 운영 정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보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클라우드 트레일에 모니터링 서비스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AWS는 모든 작업이 API 호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PI 호출에 대한 로그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90일 동안 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추가로 더 장기간의 어떤 로그를 저장을 해야 된다면 클라우드 트레일을 추가로 이네이블 해가지고 로그를 더 긴 기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1000명이 넘었어요. 유저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이제 이중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유저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심적 부담감이 많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리고 유저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도 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1차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암호화인데, 따라서 이 유저가 1000명이 넘었을 때는 이중화 구조와 그리고 암호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중화 구성은 이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구성을 해가지고 두 개의 에이지에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RDS도 마찬가지로 멀티 에이지로 구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멀티 에이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DB 페일오버도 되고요. 그다음에 HA도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L 보안 서비스 구성 필요인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암호화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데이터 전송 중의 암호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 중에 암호화하는 설정. 근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는 전송 중 암호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SSL 인증서를 이제 여기서 발급을 하게 되고요. 보통 SSL 인증서를 이제 다른 데서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 SSL 인증서를 주기적으로 갱신도 해야 되고 그런 관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AWS ACM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다 갱신을 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ACM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EC2의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RDS의 데이터 볼륨 같은 것들은 KMS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암호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때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저장이 되게 되고, 혹시라도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을 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콘솔이고요. 그다음 유저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유저 10,000명이 되면 이제 뭐가 고민일까요? 트래픽이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럼 그 트래픽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량 트래픽을 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대량 트래픽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디도스에 대한 방어도 이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트래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버킷이나 이런 데에서도 퍼블릭 액세스 차단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4월에 이게 자동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버킷에 대해서만이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버킷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S3 버킷이 있다면은 이 퍼블릭 액세스 디나이 정책이 꼭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량의 트래픽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공격 지점을 최소화하는 아키텍처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연결 지점이 굉장히 많으면 그만큼 제가 보호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 지점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사용자와 관리자의 트래픽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사용자 트래픽만 허용을 해야 됩니다. AWS 서비스랑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VPC의 내부에 있는 리소스가 있고 VPC 외부에 있는 AWS 리소스가 있는데, 얘네들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엔드포인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 타입을 좀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타입은 뭐가 있냐면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있고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뭐냐면은 S3 버킷과 다이나모 DB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S3 버킷과 다이나모 DB의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VPC 내부에 있는 리소스가 이 S3 버킷이나 다이나모 DB의 어떤 요청을 날릴 때 인터넷 구간의 통신을 하지 않고 이 게이트웨이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인데요. 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동일하게 AWS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 서비스로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의 차이점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S3나 다이나모 DB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들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들은 이 외부에 있는 어떤 SQS 서비스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라는 걸 여기다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에 있는 애가 SQS 서비스에 요청을 보낼 때 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내부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AWS 서비스와 VPC 내부 서비스 간의 어떤 데이터 연동이 필요할 때 인터넷 구간을 거치지 않고 좀 안전하게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엔드포인트 구성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도스 대응을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AWS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정에 실드라는 서비스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드가 타입이 이제 티어가 두 티어가 있는데 하나는 실드 스탠다드고 하나는 실드 어드밴스드예요. 근데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실드 스탠다드가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 실드 스탠다드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L3랑 L4 레이어의 디도스 공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AWS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레이어 3, 레이어 4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이어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디도스 공격은 실드 스탠다드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와프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드 어드밴스드로 티어를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와프는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와프에 있는 설정, 요 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룰에 따라서 얘네들을 이제 트래픽을 차단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L7 레이어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디도스 공격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필요시 이제 실드 대응팀이 있어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실드 대응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10,000명 이상에서 필수 보안 구성은 공격 지점을 최소화하고 응용 계층의 트래픽을 흡수할 수 있는 자동 확장 설계를 하고 그다음 노출된 자원에 대해서 보호하고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서비스가 정말 커졌어요. 5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네, 서비스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뭘 고민을 해야 될까요? 바로 보안에 대한 자동화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보안 이벤트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거를 사람 한두 명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안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배포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컨테이너라던가 EC2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배포 자동화 어떻게 할 것인지 배포 파이프라인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로깅까지 오고 결국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벤트 조치 사항까지 자동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안 쪽에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전략과 보안 관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보안 전략에서 IDS, IPS 그리고 이제 GWLB나 네트워크 파이어월 그리고 가드 듀티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관제에서는 시큐리티 허브와 디텍티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AWS 가드 듀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WS 가드 듀티는 클라우드 향의 IDS, IPS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IDS, IPS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IDS, IPS 장비가 인라인으로 받아가지고 얘네들 탐지하거나 아니면 블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가드 듀티는 그냥 단순하게 이네이블만 하면 됩니다. 이네이블만 하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협 탐지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단지 IDS와 IPS 그리고 이 가드 듀티와의 차이점은 IDS, IPS 장비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인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반면 이 가드 듀티 같은 경우는 AWS 클라우드 트레이라든가 다른 로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준실시간의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 15분 내외로 저는 알고 있고 위협 탐지에 따라서 로그를 보고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정찰 그리고 인스턴스가 감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카운트가 유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WLB 기반인데요. 이 GWLB는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이중화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 로드 밸런서를 고민할 때 GW보다는 이제 NLB라던가 아니면 ALB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 GWLB는 NLB, ALB랑은 좀 다르게 이 VPC 라우팅 규칙을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AWS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이 GWLB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ALB나 NLB를 여기다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페일오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ALB나 NLB 장비가 페일오버가 생기면 여기가 이제 단일 장애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GWLB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AWS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장애 포인트 없이 이제 바로 좀 고가용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GWLB와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이제 나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ACL하고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규칙 액션이 보시다시피 좀 단순합니다. 얼로우를 하거나 디나이를 하거나. 하지만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사용하면은 규칙 액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 적용 대상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졌을 때, 사용자가 50만 명이 넘었을 때 필수 보안 구성은 그 다음에 아까 뭐 자동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 보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AWS 인스펙터를 통해서 보안 규정 및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AWS 컨피그, 요거는 이제 CSPM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AWS 리소스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와 구성정보 변경, 관리,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AWS 메시를 통해서 개인정보 식별이나 탐지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보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 기반의 와르 리뷰라고 하죠. 이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빠르게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정이에요. 뒤에 아무리 잘해도 계정이 이제 유출이 되면은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IAM 그리고 루트 유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VPC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설정은 이제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트레이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신단 암호화는 ACM 기반으로 SSL 인증서를 넣어가지고 통신 구간 암호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어떤 EBS 볼륨이라던가 DB에 대한 데이터의 암호화는 KMS 기반으로 암호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도스 방어 같은 경우는 와프와 실드를 사용해서 디도스 방어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네, 클라우드 오면서 데브세크옵스 많이 하죠. 데브세크옵스 기반의 민첩한 보안 운영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 뭐 인스펙터라던가 컨피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검사 자동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이었고요. 제가 요 뒤에 그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참고 자료를 좀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 워크로드에 많이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의 성장 속도를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좀 저렴한 비용에 보안 컨트롤 세트에 대한 안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계정 보안 항목과 15개의 워크로드 보안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만든 셀프 테스트 스크립트입니다. 저희 AWS 계정의 보안 현황 진단을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현재 AWS 샘플즈라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계정 보안에 대한 진단 및 보안 수준 현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있습니다.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그 AWS 환경을 검사한 다음에 권장사항을 제시를 해줍니다.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보안뿐 아니라 뭐 비용 최적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성능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구독 중인 서포트 플랜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플랜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참고 자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WS 웰 아키텍티드 툴입니다.
AWS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자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자가 진단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이렇게 체크 하시면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총 6가지 필라가 있습니다.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 원칙에 대한 질문 사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요 AWS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 들어가 보시면은 다 질문이에요. 질문이 있고 나는 거기에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은 요 보안 필라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